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이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히르슈베르거의 서양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셸링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셸링의 자연 철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동일 철학 들어갑니다. 513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셸링이 자연 철학에서 자연을 정신으로 전개시켜 나갔을 때 자연은 이미 정신이었기 때문에 자연이 정신 안에서 언제나 원하고 있었던 대로 마침내 스스로를 깨닫고 직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거꾸로 선엄 철학에서 정신을 객관화 시켰을 때 정신이 스스로를 자연이라고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그의 철학적인 사고의 다음 단계, 즉 동일 철학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다음 해 주시죠. 514페이지입니다. 이제 언제나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심 과제로 되고 다음과 같은 것이 단언되기에 이른다. 즉 자연과 정신, 객관과 주관, 실제성과 관념성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자연은 눈에 보이는 정신이요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이며 본질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요 같은 것이다. 이런 동일성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모든 학문과 진리가 우리들의 인식과 그 객관이 일치되기를 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근데 요거는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정신과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치는 절대로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한한 현상의 세계에 있어서 분명히 여러 사물들에게 그 어느 한 가지의 측면이 두드러지게 마련이다. 실제성, 즉 객관적인 측면이 두드러질 때에 우리들 앞에 있는 것은 자연의 영역이다. 관념적인 것, 즉 주관의 측면이 두드러질 때 우리는 정신과 역사의 영역 안에 있다. 모든 생성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건 간에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관념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은 언제나 같은 곳에 있으며 오직 그 정도가 다를 뿐이다. 쉘링은 이 두 영역에서 다시 여러 단계들을 구별짓는다. 존재의 실제적인 영역에서의 주된 단계 또는 우위는 진료, 빛, 유기체 등이고 존재관념의 영역에서 주된 단계는 직관, 오성, 이성이다. 좀 익숙한 단어들이죠. 하나의 존재자에게 있어서 관념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그만큼 높은 단계에 있다. 음. 네, 맞아요. 이제 드디어 실제성에 관련된 논의인데요. 동일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단순하게 이것과 이것을 일치시켰구나 또는 우리 뭐 칸트를 공부를 하면서 혹은 피에테를 공부를 하면서 단순하게 쉘링이 이들과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넘어서고자 했는가는 아니라고 단언을 할 수 있겠고요. 그냥 쉽게 다른 얘기를 하면서 아 그거 아닌데 이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논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것을 제시를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뭐 찬반론이 좀 갈렸을 텐데 그 논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파악을 해본다. 굳이 하나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동일 철학의 핵심은 실제성이겠고요. 여기서의 실제는 I 제자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제 유물론적인 시각이 읽힐 수밖에 없겠고요.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관념 철학의 면모들을 들춰내서 보여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문장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연은 눈에 보이는 정신이요.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이다. 이 본질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요 같은 것이다. 자연이 눈에 보이는 정신이래요.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이다. 아, 절묘해요. 예, 정말 문학적이고 시적이라 생각하고 또 아래의 문장을 보면 실제성 에 대해서 객관적인 측면이 두드러지면 우리 앞에 있는 건 자연의 영역이고 관념적인 것, 주관적인 것이 두드러지면 정신과 역사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걸 봤을 때 똑같은 사태를 직면했을 때 객관적인 게 두드러지면 자연의 영역이야. 관념적인 것, 주관적인 게 두드러지면 정신과 역사의 영역이야. 실제 그렇죠. 어떤 사태를 봤을 때. 어 그리고 존재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주된 단계 우위는
진료 및 유기체 등이고 존재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주된 건 진료 및 유기체고 존재의 관념적인 영역에서 주된 건 직관, 오성, 이성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 같아요. 같은 걸 봤을 때 아까 같은 거 봤는데 객관적인 게 두드러지면 자연이고 주관적인 게 두드러지면 정신과 역사예요. 존재를 봤을 때도 실제적인 게 두드러져. 그러면 진료 및 유기체가 보이고요. 같은 사람이 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존재를 보는데 관념적인 걸 보면 직관, 오성, 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어떤 게 느껴지죠. 어떤 그 관 어떤 시각을 갖느냐 에 따라서 같은 걸 봐도 다르게 이게 결국 그 모든 게 하나다. 자연은 눈에 보이는 정신이고 누가 봤을 땐 그러겠죠. 자연을 보니까 '아 이거 저거 눈에 보이는 정신 아니야?' 정신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 아니야?' 뭔가 이제 동양 철학적인 뉘앙스도 풍겨지는 것 같아요. 도를 통달한 느낌. 예. 도인의 느낌. 그런 노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났고 어 자 이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앞에 인제 나눴었죠. 제가 방금 읽어 드린 것만 봐도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결국에 인제 동일하다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다. 셸링은 이 하나를 절대자 또는 신적인 것이라고 일컫고 있다. 결국 절대자와 신적인 게 이걸 통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적인 하나, 일자라 나와요, 일자는 모든 것들에서 동일한 것이다. 제가 어떤 사태를 봤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 본다 했는데 그럼 결국 일자로부터 그 모든 게 이 유출설인가? 심플라톤주의 생각나 유출되고 결국 일자로부터 모두 다 비롯되고 동일한 것의 다른 측면이고 그게 생각이 나네요. 동일한 것이다. 이 신적인 하나에 있어서는 대립되는 것이 단순히 일치되는 게 아니라 아직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신은 여러 가지 대립되는 것들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는 자다. 여기 신학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보면 신은 여러 가지 대립되는 것들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는 자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하나로부터 신은 하나잖아요, 원래? 이 하나로부터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가? 어떻게 일자로부터 다자가 생겨나지? 다수성이 생겨나지? 이런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인데 셸링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금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차별을 낳는데 야 이거 곱씹어 보세요 한번 이 문장들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조금도 차별하지 않겠죠? 차별하지 않는 것은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게 말이 돼? 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차별하지 않는 건 차별을 낳는다. 야 이거 거의 노자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이때 하나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 하나가 많은 다수를 낳았어요. 그러면 차별하지 않는 게 차별을 낳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임을 포기하지 않아요? 즉 하나임은 대립되는 것을 필요로 하며 하나임은 대립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차별이 없음은 실제로는 오직 대립되는 것들의 차별 안에만 있다. 야 이거 묘하죠? 근데 따져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임은 대립되는 것을 필요로 하며 차별이 없음은 실제로는 오직 대립되는 것들의 차별 안에만 있다. 차별이 없다는 전제가 밖에 어떤 대립되는 것들의 차별이 있어야 차별이 없겠죠.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봤을 때 논리적으로 차별이 있냐 없냐 이 말을 꺼내는 순간 하나냐 다수냐 이게 나오는 순간 이미 다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한번 좀 이따 한번 지니님 견해도 들어보고 싶은데 이 말에 이미 들어 있어요. 하나, 다수, 뭐 차별이 있냐 없냐 여기서. 우리들이 구별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절대자를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정신이라고 이해할 때이다. 절대자가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내가 나네.' 내가 나를 보는데 이때 이미 인제 분열이 돼 있죠.
나와 나를 보는 나. 실체에는 언제나 하나임이 있으나 직관에는 주관과 객관이 있다. 야 말이 좀 실체는 언제나 하나예요. 실체 하나지. 근데 직관으로 들어가면 직관의 단계로 들어가면 주관과 객관이 있어요. 자 아까 말했던 내가 나를 보잖아요. 이미 나눠져 있죠. 주관과 객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 보시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자는 위에서 이미 말한 우위를 지니고 있는 자연과 정신이다. 자연과 정신이다. 이게 대립된다. 신적인 자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데서 생겨난 만물의 질서와 단계는 신의 사상이요. 신적인 자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데서 생겨난 만물의 질서와 단계는 신의 사상이요. 또 신플라톤주의가 이미 가르쳤던 바와 마찬가지로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이념이다. 그래서 세계는 신이 밖으로 드러난 것, 외화, 유출, 세계가 신이 밖으로 드러난 것, 이 범신론 생각나죠?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는 세계는 그 스스로가 신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동일성 사상을 통해서 이 철학은 언제나 범신론이라고 불리워졌다. 아 정말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단 묘하죠. 오묘한데 지니 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음.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도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언어로 설명하는 순간 그에 대한 어떤 아포리즘에 빠지게 되는, 그 연속적인 아포리즘으로 빠지게 되는 논의였을 텐데, 실제로도 쉘링이 그러했겠구나라고 이제 좀 우리가 작게나마 짐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론가 철학가에게는 좀 비극적인 일이었을 것인데, 그것이 이제 후대 우리에게는 되게 양질의 어떤 자료가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아포리즘에 헤매고 있었고, 어떤 것들을 유보시키면서 고민을 어떻게 이어나갔는지가 우리에게 훌륭한 자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쉘링의 깊은 논의 안에서도 쉽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객관과 뭐 주관의 합치, 뭐 일치, 아니면 어떤 뭐 차이와 뭐 동일성의 어떤 그 중간 지점,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뭐가 나왔냐면, 관념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의 일치, 알과 존재의 일치, 주관성과 객관의 일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한 시도조차도 되게 우리는 높게 사야 하고, 그 시도가 일반적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거는 물리적으로 합한다는 뜻인데요. 그것 이외에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전개시켜 나갔던 슐링의 논의 자체에도 되게 높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좀 더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지점은 요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읽어주신 부분을 보면 되게 신플라톤적으로 우리 플로티누스 생각나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처럼 어떻게 보면 신플라톤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풀어나가는 건 단순 범신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범신론적이라는 건 뭐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누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일자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뭔가 다 이제 뭐 핏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니라 스스로가 신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은 또 스피노자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인 어떤 설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어떤 개념, 아까 우리 여기서도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죠. 차별이 없음은 실제로 어떤 대립되는 것들의 차별 안에서만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건, 큰 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혹은 아포리즘을 묶는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일까 저는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개념 역시도 하나의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이 하나의 절대적인 큰 값이 되면 절대론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쉘링의 고민이 아주 큰 것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본다면, 차별이라는 개념, 차별이라는 정체성, 그것의 자체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또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 지점들,
뭐 주관과 객관 이것이 이제 어떤 개별적인 어떤 것으로서의 합치가 아니라 주관이라는 개념과 객관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이분법적인 개념 사이에서의 어떤 각각의 정체성이 과연 있는가 고유성이란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이미 하고 있었구나라고 본다면 쉘링의 논의는 훨씬 더 큰 것이었겠구나. 우리가 단순히 짐작해서 비판할 수 있는 뭐 사이비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범신론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맥락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지니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자, 조금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차별을 낳는데 그렇다고 이때 하나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임은 대립되는 것을 필요로 하며 차별이 없으면 실제로는 오직 대립되는 것들의 차별 안에만 있다. 아, 이게 절묘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궁극적으로 쉘링이 좀 이제 봉착했던 문제의 핵심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앞선 챕터에서도 읽었다시피 이런 쉘링의 논의가 언어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많이 원용이 됐어요. 다시 변용이 됐어요. 그래서 쓰인다는 이유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실제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실제를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정체성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외의 것은 다 박탈당하게 되죠. 그에 대한 것.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이 지금 읽어주신 맥락에서 차별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버리면 그 차별은 이미 차별이 아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에 우리가 계속 얽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쉘링이 가지고 있는 동일성 철학의 절대적인 고민의 핵심 부분이었구나라고 본다면 근원적인 보다 더 고차원적인 고민이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비단 그 시대의 동시대에 해결을 주지 않았더라도 이미 현대 철학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담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시대를 앞섰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고민을 풀어내려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고민을 지금 해도 된다는 점에서 되게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차별이라든지 진짜 소수자, 약자가 생각나는 구절이긴 해요. 그럼 다음 문단을 지니님께서 읽어주시죠. 저는 차별이라고 했을 때는 뭐 네. 계급을 뭔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체성에 관련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도 사실은 차별의 한 맥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더 크게 보시면 더 많은 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15페이지 맨 아래 문단입니다. 그런데 네. 범신론이라는 개념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다. 그리고 쉘링에게 있어서도 그의 사상이 끼어들 수 있는 보다 큰 연관, 특히 절대적 무차별. 이런 건 이제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절대적 무차별이라고 함은 우리가 좀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허구적 정체성 혹은 일치나 동일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판타지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담지하고 있었을 법한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요 절대적 무차별 요 개념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개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쉘링은 절대적인 것의 무차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을 앞서간 한 철학자가 말로써 남겼고 우리들이 언제나 주목하고 있는 그런 규칙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알맞은 것을 우리들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가 없다. 즉 자연의 가장 심오한 비밀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되어 있는 다투고 있는 그런 사물들의 궁극적인 것을 탐구하는 데 지쳐서는 안 된다. 매우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죠. 플로의 얘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원인, 원리, 일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원인, 원리, 일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자로 얘기할 수 있는 신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신 개념이 궁극적으로는 삶의 끝자락, 극단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이성의 어떤 원천이기도 하고 우주를 창조한 근원, 기원으로부터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 원리, 일자에 대한 어떤 생각은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쉘링의 이 한 문단 한 문단이 엄청 크게 읽힐 것 같습니다. 네, 516페이지 계속 읽어주실까요? 예. 그러면 셸링이 생각하고 있던 철학자란 조르다노 브루노이며 그는 스피노자의 학설에 관해 야코비가 보내온 편지에 부록이 실려 있는 원인, 원리, 일자를 읽고 브루노의 근본 사상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셸링의 절대자에 있어서의 무차별을 스피노자와 브루노를 넘어서서 쿠사누스의 대립의 일치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계보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브루노는 쿠사누스로부터 자기의 절대자에 있어서의 일치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브루노는 그의 원인, 원리, 일자에서 쿠사누스를 올바르게 칭찬하면서도 그가 가장 끈질기게 이용했던 바로 그것만은 인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셸링에 있어서의 독일 관념론과 쿠사누스와의 관련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철학의 진정한 창시자와의 관계, 따라서 동시에 중세기와 고대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과의 관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브루노는 자기의 근본 사상을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스피노자와 브루노만을 지적하기가 일수다. 이런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의 배후에는 브루노만 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브루노는 이런 점에서도 코사누스와 더 나아가서는 파라첼수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요런 역사적인 맥락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다음 문단 해 주시죠. 따라서 실제로 객관적인 관념론에 있어서는 초기 독일 철학에 속했던 사람들의 경향만 새로워졌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서양의 고전적인 형이성학의 문제점 및 신과 세계의 관계에 관한 물음 등도 새로워진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형이성학 주제들을 다 걸치고 있는 쉘링입니다. 쉘링은 칸트와 그의 선험적인 주관주의와는 달리 진정한 객관성이라는 뜻으로 이런 물음을 제기했다. 진정한 객관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왔던 객관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객관에 대한 개념이 있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주관에 대한 개념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절대적 개념,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는 편이 좀 이 문단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쉘링은 존재가 스스로 분화되는 것을 통해서 존재로부터 존재자를 이끌어내고 존재의 다양성을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이념이라고 해석하는 동일 철학을 가지고서 칸트의 주관주의를 타파했다. 그래서 매우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존재부터 존재자를 이끌어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후반부에 가서 계속 읽어나갈 헤겔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이데거까지 계속 할 얘기이고요. 존재의 다양성의 신의 정신에 관한 이념 이런 것들 그리고 동일 철학이 약간씩 달라지는 지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쉘링과 그 큰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겠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되게 지금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가 뭐죠? 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예. 내가 존재한다라는 건 증명을 여러 가지로 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존재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근데 존재자는 우리가 구분도 할 수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조건에 따라서는 이론가에 따라서는 존재자는 존재로서 실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는 그 도식은 사실 유명한 도식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 구체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 철학의 한 맥이구나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연구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여하튼 셸링은
1806 년에서 1821년 동안에 자주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소위 다이나믹한 범신론을 주창한 일은 없었다. 범신론을 자꾸 물고 늘어져요. 솔직히 범신론이 문제가 되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만물이 신이다.' 이렇게 돼 버리면 하나님 하나님이 신인데, 야 그러면 뭐 사람도 신이고 뭐 토끼도 신이고 강아지도 신이고, 그러면 이게 기독교에선 문제가 돼요. 그 교리상으로. 그러니까 이단이 돼 버리는 건데, 가만히 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무신론자 입장에서 범신론 문제될 게 없어요. '만물이 신이야. 그래.' 이 hirschberg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난히 인제 '어떤 철학자가 범신론자야.' '아니야.' 이거 되게 까다롭게 범신론이면 이단이니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날을 세우고 비판을 하는데, 이런 게 보이죠, 우리도 읽다 보면.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범신론인 이유 뭐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이게 인제 특정 종교 혹은 특정 사상에 빠진 사람이 책을 쓰면 이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범신론이 문제될 게 없으면 이거 아무런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지는 거야?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이런 거죠. 소위 다이나믹한 범신론을 주창한 일은 없었다. 범신론이 되면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으니까요. 참 씁쓸합니다. 예. 오히려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계의 창조와 세계에서 생기는 일들을 단순한 자의로부터 떼어내고, 그 대신 이것들을 신적인 필연성으로부터 이끌어내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세계가 없이는 신도 없다.' 신적 필연성으로부터 끌어낸다. 물론 이때의 세모꼴과 그 내각의 합이라는 스피노자의 공식이 한몫을 한다. 이게 어떻게 한몫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모꼴하고 이 내각의 합은 뭔 상관이야, 이 생각이 드는데, 뒤에 와서 이미 1814 년에는 이런 견해도 극복되고 1828 년부터 셸링은 스피노자의 공식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신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고 신의 자유의지를 요청하는 데 지칠 줄을 몰랐다. 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다음 문단 해 주시죠. 그러나 셸링이 동일성을 선언함으로써 범신론에 접근해 가고 있는 곳에서는 쿠사누스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런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쿠사누스에게 있어서 관여 사상에 의해 세계가 신으로부터 전개되고 있는 신 안으로 짜 넣어짐으로써 여하튼 신과 세계의 필연적인 구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선 존재론의 영역에서 범신론이 회피될 수가 있다. 범신론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존재와 존재자가 어떻게 다른지 요런 내용을 이제 물어봤었는데, 그냥 존재는 하나의 방식이고 존재자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두 가지가 같으면서도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셸링이 종합하고자 하는 방식도 그거죠. 정신과 자연은 같은 건데 같으면서도 다른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을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야. 음. 그러니까 동일 철학인데 동일의 방점이 찍혀지긴 하지만 차이, 그 정신과 육체 이런 식으로 차이, 또 다 인제 좀 말하는 그런 동일이다. 맞네요. 이거 모든 게 진짜 그냥 100% 동일하기만 해. 그럼 이게 좀 거시기하죠. 그러나 인식론적인 영역에서는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인식론적인 영역에선 새로운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 선험 철학에서는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정신은 일종의 신적인 정신인 것처럼 보인다. 원형적인 이성만이 창조적이다. 원형적 이성만이 창조적이다. 즉, 이 원형적인 이성 안에만 사고와 존재가 일치한다.
그런데 셸링은 자연과 정신의 근원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근원적 동일성.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로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동일성이 없이는 주관적인 진리와 객관적인 진리의 일치가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과 정신의 동일성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지는 것은 우리들의 이성의 지적인 직관에서이다. 이 지적인 직관이야말로 삶의 참된 원천이다. 진리를 영혼 속에서 직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바라볼 수 없다. 진리는 오직 절대적인 암 속에서만, 즉 신 안에 있고 신으로부터 나온 그런 암 속에서만 있다. 지적인 직관이라는 개념은 피이테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실 자체는 오래된 것이다. 이 다음 문단해 주죠. 그리고 셸링에게 있어서는 이 지적인 직관이 피이테라기보다 영원 철학이라는 형이상학의 정통에 더 가깝다. 피이테에게 있어서 지적인 직관이 다해야 할 과제가 학문을 기초짓는 것과 제일철학이라는 낡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셸링에게 있어서 이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관념. 제가 아까 이제 실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때가 셸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어. 대한 전통이 되살려진다. 그 전통의 특징은 존재론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전통에서 알고 있는 것은 경험적인 주체와 시간 안에 있는 이 주체의 정신이 가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러나 정신은 일반적으로 언제나 이미 진리를 간직하고 있고 존재를 밝힌다고 하는 것, 이것이다. 이 마지막의 뜻의 정신에 관해서는 이 정신의 진리가 참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신은 영원한 이념이 존재하고 있는 곳, 장소이기 때문에 신은 진리요 존재라는 것이다. 이 해석이 사실 되게 재밌죠. 음. 그래서 네네. 힐링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 그리고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일전에 얘기를 했던 전통적 형이상학을 떠올려 봐 주시면, 근데 뭐 자연은 이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뭐 우주는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고 제시를 하고 그것의 논리와 이론에 완전히 일치시켜 버리죠. 근데 음. 철학 같은 경우, 쉐링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것의 일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치 이후에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서까지 계속 모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쉘링의 가장 큰 지난 어떤 실제에 대한 관념들에 대한 큰 차이로 읽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끝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굵직한 노선의 중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그 사상이 고정되어 있다. 플라톤과 그의 학설, 즉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의 이념이 존재, 진리, 가치를 기초 지운다고 하는 학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능동이성, 즉 혼합되어 있지 않고 수동적이지 않으며 죽지 않으며 신적인 이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조명설, 안셀무스와 그의 존재론적 진리, 보나벤투로와 그의 범영설, 토마스와 그의 능동이성에 있어서의 선천주의, 쿠사누스와 그의 일자,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 및 이들의 타고난 관념 등이 그것이다. 이게 원래 읽으면서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머리가 멍해지는 이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이 뭐 좀 한참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렇긴 해요. 근데 바로바로 출력이 되면 정말 좀 환상적일 것 같긴 합니다. 읽으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읽자마자 이 공부를 좀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출력이 돼야 입력은 입력은 됐는데 출력이 잘 안 된다. 예 그런 사태. 또 플로티노스, 아베로에스, 브루노 스피노자 등도 이런 것에 속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는 게 헤슈베르거의 매력이죠, 이 책에.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범신론적 변형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셸링의 배후에는 브루노와 스피노자만 있다고 보아왔고, 따라서 셸링을 이들의 뜻으로만 해석해 왔다. 셸링이 이 두 사상가를 넘어서서 쿠사누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인식은 역사적으로 보다 더 깊고 객관적으로 보다 더 좋은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계보학에 관한 거를 셸링 편에서 은근히 자주 짚고 넘어가요, 헬시베르거가. 어떤 의도일까? 어
그러니까 셸링이 브루노와 스피노자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쿠사누스 영향을 받았어.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 힐시베르거의 속셈을 속셈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여기까지 봤습니다.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현대 철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쉘링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쉘링의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들었고, 이제 뒤에 나가면 그노시스주의가 좀 전개가 되죠. 그래서 그 그노시스주의가, 여러 가지의 영향 관계를 좀,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베르그송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현대적인 눈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현대적인 눈에서의 쉘링, 뭐 재해석,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새로운 것들을 뭔가 발굴해낼 수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현대적인 논의들을 이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도 좀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셸링의 책을 제가 검색해 봤지만 알라딘에서 피이트에 저번에 뭐 한 권인가 두 권 있다고 했잖아요. 셸링 한 권도 없습니다. 셸링의 번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제발 번역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출판업자라도 야 셸링 번역하느냐 아직 뭐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셸링보다 더 쟁쟁한 사람들도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번역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제3 자의 뭐 3 자가 얘기한 건 있겠죠. 셸링 뭐 이게 묶어 가지고 독일 관념론 해서 관념론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번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다. 안타깝죠. 어떻게 그러면 셸링은 우리는 원전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번역해 주기 전엔. 예. 영어 책을 볼 수 있으면 보겠지만 영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쉘링의 예술 철학에 관련된 책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지만지에서 나온 것들. 그래요. 네, 그래서 얇은 책이긴 하지만 그 예술 철학, 쉘링이 말하는 예술은 사실 실제의 영역과 실제를 해석하는 영역의 어떤 그 중간 지점, 동일시하는 어떤 정체성, 이런 실제에 관련된 내용들과 이해를 같이 해보시면 비단 예술 작품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인지까지로 나아가서 지금 했던 얘기들을 전부 다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을 보고 우리가 뭐 그림, 회화로서 풍경화를 그린다. 그러면 그 둘의 관계가 사실은 예술에 관한 논의인데요. 그 예술에 관한 논의가 그것을 그대로 재현했느냐, 못했느냐, 뭐 아니면 그것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 과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실제에 대한 내용, 정체성에 관한 내용, 그 독일 관념론이 지향하고자 했던 그 세 가지 개념들, 뭐 정체성, 역사, 뭐 의식, 뭐 이런 부분에까지도 다 걸쳐 있는 셸링의 예술 철학이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그 그노시스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이거 예전부터 많이 논의되었던 이 영지주의 도대체 셸링이 어떻게 영지주의자인가 이런 것도 좀 나눠 볼 것 같고 셸링과 낭만주의자라고 했어요. 낭만주의자들의 논의가 정말 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주가 풍성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를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셸링의 동일 철학과 자연 철학 공부했었는데 혹시 어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언제나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저희가 이제 좀 힐시베르거의 고차원적인 그 메타 비교,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양 철학사 되게 고서이고, 클래식한 정전인 우리 힐시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학원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려면 사실상 번역본이라도 우리가 좀 쭉 조금씩 따라가면서 읽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점점 더 갈수록 이제 우리가 현대 철학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껴지고요. 이제 비단 고대 철학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그 독일 관념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도 괜찮으니 천천히 따라오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쌓아가면서 조금 더 개요서를 읽는다면 좀 더 확장을 하고 개요서 이후에 뭐 다른 논의들을 더 할 수 있다면 저서들로 확장을 하면 될 테니 너무 또 모르는 내용이 많다 혹은 저희가 또 부정확한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는 좀 접어두시고 스스로의 공부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2시간 철학을 시작할 때도 게임 레벨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1레벨이니까 보통 TV에 나오는 그 인문학자들 그런 뭐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은 레벨이 뭐 98 뭐 97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아직 1레벨입니다. 뭐 지금 이 구독자님들하고 일반인이에요, 저희도.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해석한 저는 이제 책만 읽고 이 책을 따져 보니까 '내가 봤을 땐 이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얘기가 절대적이지 않다.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게 공부죠.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건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책을 직접 사셔서 구매해서 같이 읽으면서 저희 그냥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 독서 모임을 녹화해서 송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변에 지인들이나 마음이 있으신 분들 모아 가지고 이렇게 저희처럼 이런 방식으로 독서 모임 할 수 있고요. 그게 가장 좋죠 뭐.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책도 제가 아는 그 매독 씨 시간 아니 두철수의 매독 씨도 아마 이 책을 정독을 한 4-5번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 이렇게 진짜 깊이 한 번 읽고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럼 또다시 처음부터 또 읽어요. 이 작업을 한 4-5번 하면 그제야 인제 '아 이 사람이 뭔 얘기하고 있는구나.'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 정도 책은. 그만큼 어렵고 전체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다. 공부란 그런 것이니까요. 반복 학습. 요번 주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했고요. 매주 유익한 것 같아요. 책도 좋고 저희가 또 공부하려는 열의도 있고 음 매주 정말,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